네, 이번 시간에는 재난에 가까운 이번 장마를 통해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대급 장마를 두고 기후의 역습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빈번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코로나19 또한 기후위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보통 기후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환경단체 이슈, 당면 과제가 아닌 미래 과제로 받아들여지기 쉬운데요. 당장 코로나19와 장마 피해만 보더라도 최근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남의 일이나 나중의 문제라고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장마와 코로나19라는 기후재난, 그 근본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에 역대급인 장마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날씨 이변을 단순히 장마가 길어졌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 문제를 또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기후변화와 역대급 장마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이 더 길어진 장마는 앞으로도 매년 거듭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생명체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지구 대기권 내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구 스스로가 적응을 하려는 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구의 나이가 한 4억 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빙하기, 간빙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구의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우리 지구가 이런 기후변화나 날씨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 그리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정체되는 장마전선이거든요. 근데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타나는 좀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폭염이 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폭염이 짧아질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지구가 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평년보다 온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북쪽 공기가 평소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동서로 흘러야 되는 공기가 남북으로 흐르게 되는 현상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체가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지구가 적응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이 기후에 지구가 적응한다. 그래서 기후가 변해서 날씨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기후와 기상이 좀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후, 기상 어렵죠. 근데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상은 그때그때 날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후는 오랜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날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분을 나타내는 게 날씨라면 김낙곤 PD님의 성격, 밝다, 뭐 명랑하다 이런 게 이제 기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 변하는 어떤 심각한 현상이죠.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뭐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기후 변화는 우리의 성격 변화로 생각을 하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온도 측정을 1912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100년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한 3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에 파리 협약을 하면서 파리 협정을 하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상만 보더라도 지금 빠른 속도로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00년간 3도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한 1도 정도 증가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거 들으면 100년간 3도 정도 올랐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후변화 그에 따른 호주의 산불 뭐 중국도 얼마 전에 큰 대홍수가 났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도 우리가 기상관측이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구의 오래된 긴 주기로 본다고 한다면 이 변화는 일시적이고 아니면 큰 줄기로 보면 예전에도 그런 큰 재앙은 있었다. 지구 온도가 100년에 3도 올랐지만
전체 큰 줄기로 번역하면 비슷하다. 네. 뭐 이런 역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유럽의 이제 학자들과 뭐 네. 미국의 학자들이 좀 나누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네. 이 IPCC라고 하는 이 기후변화 관련된 이 모임들은 탄소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 또 하나 이제 탄소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태양의 핵의 변화가 있다. 그거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탄소 증가와 온도 증가가 상관관계가 높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태양의 안에 있는 핵의 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변화하는 게 상관관계가 높다.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네.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의 내용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의 변화가 맞는 것 같아서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근데 일단 주목하는 건 이 기후 변화가 우리 사실이고 이것에 따른 어떤 위기가 실제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이게 말 그대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과연 기후 위기와 연관성이 있느냐 네. 일단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건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네. 가장 잘 알려진 원인으로는 이제 야생동물 서식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야생동물이 숨어 있거나 뭐 밤에 활동해야 되는 그런 야생동물들이 있을 곳이 없어지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네. 얘네들이 이제 인간과 마주치는 횟수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서식지, 인간이 사는 곳으로 야생동물이 이동을 하면서 접촉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들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가장 이제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보통 지금 최근에 한 50년 동안에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동물과 인간이 같이 감염이 되는 부분에 네. 그 감염증이 네. 야생동물에게 발생한 것들의 한 70% 정도가 이런 이 서식지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빙하가 녹으면서 알 수 없는 미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어떤 미생물이 나오고 있는지는 한 15,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상황이니까 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코로나도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미국의 음모설도 있긴 하지만 미국이 뭐 중국이 만들어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의 모양은 인간이 만들기 힘든 모양이어서 네. 음모론보다는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인과 해법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원인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지목하는 게 뭔가요? 화석연료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네.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또 거꾸로 물어본다면 화석연료다라고들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봉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봉쇄 때 우리가 지금 잠깐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네, 대봉쇄 때 미세먼지가 없었고 또 대봉쇄 때 엔진 연료들을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한 5% 정도의 이 화석연료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 기후변화나 이 환경 문제들이 줄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수증기인데요. 네. 수증기가 데워져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수증기를 제외한다면 아무래도 탄소 중심의 기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게 탄소 문제 또 뭐 이 문제가 기후변화, 온난화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린 좀 산업화를 좀 뒤늦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구보다 훨씬 뒤늦게 산업화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세계 탄소 배출량에 견주어 봤을 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문제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탄소 악당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에서 기후 악당, 뭐 탄소 악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한 비영리 단체의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2018년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 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70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제 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1톤 하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100kg 남성 10명 정도고, 물로 얘기하면은 1m, 1m, 1m짜리 탱크에 들어가는 물량이 한 1톤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370억 톤 중에 한 13톤 정도를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가요? 그게 이제 1인당 배출량이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4위 정도로 악당이죠. 악당인 건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번 코로나로 한 5%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 탄소량으로는 한 30억 톤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억울한 면이 어느 정도 있고, 오히려 더 이제 이 기후변화 정책 자체는 선진국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개발을 할 만큼 한 선진국들, 미국, 네. 뭐 독일, 유럽 이런 쪽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산림을 깎아서라도 공업화, 산업화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발전해야 되니까요. 발전을 해야 되니까 개발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나라들에게는 이제 기후변화 정책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좀 억울하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모름지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 정책에서 앞으로는 좀 생태 친화적인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지만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네. 기후위기를 얘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경제 정책으로 지금 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네.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 한 축이 네. 지금 이렇게 큰 비피를 입고, 또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비폐까지 입다 보니까 그린 뉴딜이 이제 주목받게 되는 거고,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이 주목받게 되는 그린 뉴딜이 무엇이고 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네. 기후 위기, 특히 네. 이런 그 비피를 입은 상황 속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정부가 뉴딜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뉴딜을 생각했던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전 정부들도 다 뭐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뭐 고용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댐을 통한 일자리를 한번 확보를 해보자라고 던지는 상황에 디지털 뉴딜 하나만으로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협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그린 뉴딜과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휴먼 뉴딜 부분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지금 보시는 이런 한국형 뉴딜이 수자원 뉴딜, 에너지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라는 큰 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은 모아서 나눠줄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국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국가 안에 있는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 이제 등장하는 데이터를 자원으로 본다면 데이터의 격차를 줄이고 데이터를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그러면은 이 국가가 던질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느냐 고민을 하면 수자원이나 에너지나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수자원은 인프라 부분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되고요. 상하수도 관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수자원 인프라를 개선을 하면 되는데 네.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는 개선보다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탈탄소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환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의 큰 그림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수자원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자원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뉴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으로 사실상 우리 교수님께서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네. 우리가 뭐랄까요? 새로운 시대의 전환 시대에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게 뉴딜이다. 네.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 얘기를 들었고 네. 되게 디지털 뉴딜에 주목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기후 변화 아까 말씀드린 BPL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이 중요한 것 아니냐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강조하셔서 그린 뉴딜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 뉴딜은 오래된 정책입니다. 유럽에서 네. 2008년에 시작을 했고 뭐 2020라고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탄소 후 문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뭐 20-20-20이라고 하는 에너지 효율을 20%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20%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20%를 향상시키는 것을 2020년을 목표로 올해입니다. 올해를 목표로 20. 네. 네. 2008년에 던진 전 세계 가장 큰 화두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은 거의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탄소라고 본다면 2020년 이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줬는데 2020년 이후를 탄소 후 문명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아마도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 아닌가.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의 인프라를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 우리 후속 세대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이전 과정, 전환 과정 중에 일자리가 새롭게 생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후속 세대들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정책적 접근입니다. 네, 정책위원으로서 그런 그 구성하셨으니까 정부가 발표한 그 그린 뉴딜의 세부적 실행 방안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 가야 될 방향일 텐데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자동차 문제 다양한 분야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린 뉴딜의 큰 틀이 이제 도시 공간,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의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그린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의 인프라들을 숨겨서 이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상황만 보더라도 전기 관망하고 수도 관망이 이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그런 어떤 공간상에 보이는 녹색 관망들, 인프라들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탈탄소 정책에 맞춰서 그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유는 도시는 서울만 보더라도 너무 밀집돼 있고 인프라를 한번 갈아엎는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서울의 인프라를 갈아엎는다. 하지만 지역은 가능합니다. 지역 중심으로 에너지를 좀 분산화시키고 뭐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등을 에너지를 분산화시키고 지역 개발의 모티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지역 중심으로 저탄소로 분산화시키는 정책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었던 산업의 일자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일자리들이 좌초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전환하는 과정 중에 생태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화석연료 중심의 일자리를 일모를 시키면서 새로운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쪽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생태계 구축 산업, 그래서 도시공간의 전환과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그리고 녹색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큰 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도경제, 최근에 선도경제, 일자리, 끝부분에 말씀하신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는데 대비 효과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창출될까?
선도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예를 들면 브룩킹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는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직종을 예측을 했는데 새로운 직종을 뭐 예를 들면 아나운서, PD 뭐 이런 직종처럼 새로운 직종들이 320개 정도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네. 우리도 보면은 적어도 100가지 새로운 직종은 생기지 않을까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직종으로 옮겨가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고 그 고용 안전망 안에서의 전환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우리 경제적인 이 선도력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셨듯이 국민들의 한 마음으로 이제 똘똘 뭉친다면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K방역처럼 성공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전 세계의 선도 경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K방역 때처럼 우리가 네. 뭉쳐서 한 마음을 한다면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언급하시면서 서울 같은 곳의 중심보다는 네. 지방 같은 지역, 그럼 우리 지역 얘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기대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 뉴딜은 뭐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형 뉴딜 자체는 실행 주체, 실천 주체가 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도 이번 뉴딜은 핵심이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되게 보면 전남하면 해상풍력, 네. 뭐 에너지 하고 있다, 네. 광주하면 인공지능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토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진단해보고 그 이상이 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을 받았다는 것은 네. 신이 주신 선물이다. 네. 광주가 그래도 데이터나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자원들이 가장 잘 보관된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인공지능 산업이 이제 광주의 다음 단계 도약 산업으로 진행을 하고 네. 전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깨끗함을 가지고 간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적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에서 한국형 뉴딜에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도 광주만큼 지금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앞서 있는 곳은 없습니다. 뭐 기업들은 이미 뭐 판교에 다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올인을 해가지고 산업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고 네. 또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도 잘 살펴보면은 전남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서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방안으로 두 지자체가 손을 꽉 잡아서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한국형 뉴딜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우리가 선도하는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결국 이 그린 뉴딜 다시 얘기해 보게 된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재해를 상황 코로나 이후에 겪다 보니까 네. 다시 이 문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은 여기에서 기회와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자는 말씀이었는데 정부와 지자체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개개인의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사고의 전환도 네. 필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건지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힘에 정말 크게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탄소 사용을 좀 줄이고 그런 면에서 광주 전남 이 시민들은 어느 곳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 방역처럼 그리고 예전에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국난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잘 극복해내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 위기가 이제 코로나 다음으로 올 큰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나 이 탈탄소 정책에 정부는 적극적인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스스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가 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화 교수와 함께 최근 극심한 장마 피해와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위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